54페이지에요.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먼저 1번에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의 법리죠.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일부 무효의 법리. 우리 민법에는 137조에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구국토이용관리법, 지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했다 하면 매매계약 한 개죠. 한 개의 매매계약 안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매매했다, 그죠? 일괄해서.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구역 내에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 안에, 한 개의 매매계약 안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전까지는 무효인 상태죠. 무효 매매예요. 근데 건물에 관해서는요,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는요, 이건 허가 필요 없죠. 허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한 매매예요. 그죠? 이런 상태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일부 무효, 이게 되겠죠. 이 매매 계약이 바로 일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요, 이렇게 정리했죠.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이 토지 매매 계약 부분이 유효가 소급해서 되면 그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께 행사해라. 만약에 허가받기 전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한 만큼의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1번입니다. 1번. 이때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거나 이걸 가상적 의사라고 합니다. 가상적 의사. 그것이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 의사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상적 의사이다. 뭐 가상적 의사를 보통 또 가정적 의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정적 의사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게 3번에요. 이 일부 무효에 관한 법률 규정이 137조에 되겠죠. 이 규정은 가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 달리 정한 약정도 유효한 약정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 이론, 이 이론은 일부 취소에 적용한다, 그죠? 법령이 일부분에 취소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추 적용하자 라는 것이에요. 유추 적용한다. 이때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 당의 법률 행위 자체가 가분적이한다. 그 다음에 목적 물건도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상적 의사가 있는데 하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일부 취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요.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자, 유동적 무효는 우리 민법 규정에는요, 규정상으로는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그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본인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하면 이 유동적 무효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잖아. 그죠? 유효 행위로 확정되죠.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그럼 민법 규정에는 없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민법 규정에 판례는 없는가? 다른 사례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 토지 거래행위, 특히 뭐 매매계약을 들 수 있겠죠. 매매계약 했을 때 아직 허가 전이다. 이 매매계약이 허가받기 전의 이 매매계약의 효과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허가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마치 무권대리처럼요. 허가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이 법률 관계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 이론은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이고, 그렇죠? 별도로 새로운 거래할 필요는 없죠. 매매계약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이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허가의 의미, 법적 의미는 뭐냐? 이 허가의 의미는 인가의 성질이다. 즉 법에 요구하고 있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관할관청은 허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재량이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재량이 안 된다.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3번.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 그죠? 협력 의무가 있다. 그죠? 협력 의무가. 인정. 쌍방에게. 뭐 허가 협력이다.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이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청구 소송으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협력 의무 불이행한 자에 대해 불이행한 자,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죠? 소송 가능하다. 인정한다. 이게 법원에. 왜냐하면 의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라는 것은 법에서 강제되는 불이익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도 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죠. 법적으로. 권리니까. 그래서 소송을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4번 동그라미는 유동적 무효라 했기 때문에 무효니까 매매 계약에 의해서 뭐 대금을 청구한다든가 대금 청구권을 행사한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는 안 생긴다. 그게 바로 무효죠. 무효니까 이 청구권이 안 생긴다. 이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이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없죠. 불이행도 안 생깁니다. 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안 생겨요. 채무 불이행이 안 생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무효 효과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게 58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유동적 무효의 내용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거기에 페이지 5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2번요. 자, 계약 당시에 여기에요. 이 토지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라고 하면 이 계약금은 우리 민법은 565조에서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되겠죠.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면 이렇게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협력 의무. 자, 1번 동그라미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함께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이행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죠.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서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에서 당해 매도인한테요. 처분금지 가처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가 하니까 있다 그죠. 이때는 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그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청구권은 권리로 보장되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당의 토지를 팔아버리면 이 매수인은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보장될 수 없죠. 그래서 이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것이 동그라미 3번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60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부당이득 이러는데 그게 4번의 1번. 양으로 4번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는요. 특히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면 아직 유동적 무효라고 했어요. 유동적 무효. 그렇죠. 유동적 상태인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 가능성도 있죠. 유효한 법령으로서 매매계약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유효하게 된다면 부당이득이 아니죠. 만약에 유효가 확정되어 버리면 부당이득이 안 생긴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자체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유효가 된다면. 그래서 부당이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동적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구역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판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이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지가의 폭등을 제어, 그죠? 폭등을 제한하려고 제한의 취지로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생활등기를 이걸 허용해버리면 지가의 폭등의 현상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때마다 계속 가격을 높여갈 텐데, 거래할 때마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고 막 넘겨버리면 제일 마지막에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 미등기 전매 한 다음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여기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바로 이전해 오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등기 이렇게. 이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란 말이죠.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 단계의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거든. 등기 전에서. 그러게 되면 이 매매 계약마다 가격이 증가되기 쉽죠. 증액되기 쉽죠. 그러게 되면 지가의 폭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양갈로 6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은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 해제 또 지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실행했는데 그 약정된 기간, 공포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죠. 만료와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죠. 확정 유효가 돼요. 확정 유효라는 것은 다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게 61페이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 등기 합의 아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 매매했던 경우에 각 매매계약의 효력은 확정적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요.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중간생략 등기했다. 전부 다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다. 무효 확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허가 거래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에 관하여 사기나 강박이 있다. 사기나 강박 행위가 그 안에 내재한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110조 이거야요.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물어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가능이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이중효 문제라 또는 경합 문제라 하고
우리 판례와 통설이요, 이중요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에 서 있습니다. 자, 무효 취소 이중효, 이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를 행사해도 된다라는 제도가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그러한 매매계약이라면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 상태잖아요. 무효인 매매계약이죠. 그런데 그 매매계약 할 때 사기를 쳤다든가 강박을 했다든가 하면 그 당사자,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무효인 행위에 취소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거다. 요 문제죠. 그래서 무효 취소 이중효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볼래요? 7번. 다음 페이지 7번. 양갈로 7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원칙이란 거죠. 이게요. 그래서 6번째로 보면 그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 취지, 이런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따라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죠. 의미가, 그죠? 그래서 그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별도로 뭐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무효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무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죠.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6번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무효 취소 이중효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인데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행위를 처분권자가 추인하는 건데요. 여기는 대전제 요건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하면 여기에 무효인 사유가 있잖아요. 이 법률행위 안에 있는 무효 사유. 이 사유가 소멸한 후에만 추인이 가능해요. 반드시 무효 사유가 소멸된 후에만 추인이 가능. 그런데 문제가요, 이 무효 사유 중에는 소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소멸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추인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민법 103조 반사회질성이에요. 반사회질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104조 불공정한 행위요. 세 번째요. 가행법규에 위반한 행위요. 이런 행위는 그 무효 사유 자체가 소멸될 수가 없어요. 소멸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추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판례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죠. 예컨대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로 된 게,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볼래요? 6번.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가 될 수 있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게 가장매매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추인 당시에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추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를.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의미가. 자,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우리 모형의 추인에 관한 우리 민법상의 규정은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장래효라 그러죠. 이게 장래효. 꼭 알아두셔야 돼요. 9번. 그래서 이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 이걸 유효한 가등기 등기로 유용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 그때부터, 그렇죠. 약정 그때부터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소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 알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10번. 취소한 법률 행위. 취소한 법률 행위는 이 행위가 뭐예요? 무효인 행위죠. 자, 이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추인은 어떤 의미냐?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렇죠? 이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이 추인할 당시에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바로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이래 됐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죠?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한다 했는데 이때 무효 사유가 어떤 의미의 무효 사유냐?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따라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취소한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이 말의 요건에는 바로 취소 사유가 종료하고 난 뒤에, 소멸하고 난 뒤에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바로 밑에 하면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추인했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본의 추인한 공부를 할 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처분행위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했으므로 무효인 행위입니다. 자, 이 무효행위에 대해서 처분권자가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 이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다. 그럼 이때 무효행위 추인이 되겠죠? 의미는 그죠? 무효인 행위의 추인이 되겠죠? 무효행위의 추인. 이될 겁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때 여기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적용한다? 무권대리인에서 무권대리제도에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 처분권자가 바로
본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본인의 추인의 이 규정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무행위의 처분권자의 추인은, 이 추인의 효과는 뭐냐? 소급적 유효로 확정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권 대령의 본의 추인의 이 추인이 바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잖아요. 그죠? 이 규정을 여기다 쓴다는 거, 써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인데요. 무효행위 전환은 전환은요, 기본적으로 요식 행위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환은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요식 행위로,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써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무효인 행위를 이렇게 바꾸어서 전환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유효한 요식행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요. 예컨대 거기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1번. 입양신고에 가름하여 적출자로 신고한 경우 했죠. 출생신고가 적출자죠. 자기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다라고 출생신고한 거죠. 적출자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가짜잖아. 허위잖아. 허위. 그럼 무효예요. 이것을 요식행위로 전환시켜요. 어떻게 해요? 입양 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 거기 보면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면 무효인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혼인 외의자예요. 혼인 외의자인데 출생신고했잖아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무효인 허위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요? 이것을 남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한 것은 되죠. 그러니까 인지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죠. 이게 뭐냐? 요식행위예요. 이거 허용합니다. 그런 것도 또 3번에도 있죠. 3번, 2번과 3번이 무효인 출생신고 행위를 유효한 인지신고로 이렇게 전환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상속 포기가 무효이더라도 협의 분할에 해당되는 걸로 인정했죠. 그죠? 이것도 전환이죠. 이런 식으로 전환의 범위를 우리 판례는 다양하게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을 아주 많이 신분관계에서 특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 요식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원리는 요식행위로 전환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취소. 자, 거기에 취소 파트에서는요, 양갈로 1번의 의미가 있죠. 취소. 자, 양갈로 1번에요. 쌍방이 합의로 취소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까 취소 사유가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쌍방 합의로, 야, 우리 취소한 걸 하자. 이렇게 취소 합의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법적으로는 민법상으로 취소 사유 자체가 없다.
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취소 효과가 생기는가? 효과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뭐라 했어요? 취소 사유가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것은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민법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취소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게 해제와 차이점이다. 해제는 약정 해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약정 해제라는 것이 우리 민법상으로 인정하고 있죠. 민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정 사유를 만들어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해제하는 것이 유효해요. 그런데 이 취소라는 제도는 당사자 약정 취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합의에 의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렇게 취소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취소한다는 것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판례 태도다. 그죠? 자, 그 의미가 바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는 앞에서 했죠. 우리가. 일부 취소.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해야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예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데요. 이것은 당연히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도 있죠.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 사유, 우리 민법상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것. 이런 사유가 6가지 사유 중에 어떤 사유가 반드시 취소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해야만 법정 추인에 의하여 취소권은 소멸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있네요. 자, 취소권의 소멸인데요. 취소권 자체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적용되죠. 그죠? 요 취소권에는 이렇게 적용되네요. 그러면 제척기간인 이 형성권 행사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하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직권으로. 법원 직권으로. 자, 이때 제척기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행위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 10년보다 짧은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여기에 정해놨죠.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산점 언제부터냐? 이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예요.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을 해석해 보면 바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과 법정 추인 모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인정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 바로 취소 원인이 종료 또는 소멸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라는 거죠. 우리 판례도 있다, 그죠? 판례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이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취소권 행사했다. 행사하면 이미 이행한 거 있었죠. 이미 이행한 것.
이행한 것. 이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이니까 서로 받은 것은 반환할 의무가 생기죠.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이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취소권 행사하고 난 뒤에, 그죠? 취소권 행사하고 난 뒤에 서로 간에 이행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 이건 언제부터냐? 취소한 때부터입니다. 취소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때부터, 취소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라 이렇겠죠. 자, 소멸시효로 보는 거죠. 그 10년은 그죠?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하고 난 뒤에 10년 내에 행사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기한인 부관입니다. 자, 먼저 조건에 관한 건데, 조건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조건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되죠. 그죠?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임의적 부과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대방한테 표시를 일단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1번이네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정조건부 예인 거 있죠. 양갈로 2번에 정지조건 예. 요거는 한번 여러분 살펴봐 두시면 좋습니다.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귀속재산 매매. 귀속재산은 건 국가 해방 전에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나라로.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는 법을 그 당시에 임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귀속재산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소유했던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귀속재산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귀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귀속재산을 우리나라 국민이 계속 사용하여 개발하고 사용하고 왔으니까 국가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그것을 불화해 줬습니다. 그 국민한테. 그러면 이때 이 국민이요, 지금 당장 불화받기 전인데도 팔았다, 매매계획했다. 이 매매계획 효력이 뭐냐? 장래에 가서 내한테 불화받아지면, 내가 받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판다라는 의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조건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은 해제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죠. 해제조건부다라는 것도 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게 특히 1번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필요할 때, 받아낼 때, 건축 허가를 받아내면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허가 신청이 불화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부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은 뭐냐 이거죠. 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요 조건이. 이게 해제 조건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한 효력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 받아버리면 이 매매 계약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해제 조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 특히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약혼 예물의 수수. 이것도 보면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한 거죠. 장래에 혼인이 불성립되면
이걸 해외 조건을 삼아서 그러면 야 우리 재산권 주고받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자고?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정려하는 거다. 정려와 유사다. 해제 조건부 정려와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다고 했다면 거기에 내용이 나왔네요. 만약에 합의서상에 약속되어 있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바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해석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이 중요합니다. 성취로 주장한 경우에 성취 시기는 언젠가? 자, 이게 뭐냐면 신의성실에 위반돼서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서 그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은 성취되었다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성질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의 성질인데 주장하면 성취가 된 걸로 간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취된 시기는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한 판례예요. 그게 바로 2번에 있네요. 2번. 거기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신의책에 위반되는 행위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아마 그때쯤 어느 시점쯤에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또 알아두셔야죠. 2번.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인데요.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정지조건 붙어있다는 거. 요거는요.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입증했다면 정지조건부 법령이니까 효력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죠. 정지조건의 성취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법령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내용의 주장은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었다. 성취 사실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것은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즉, 정지조건이 설정됐으니까 효력이 유효가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거기에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인데요. 거기에 기한에는, 자, 여기 중요 표시했는데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했죠. 매도할 때까지. 이게 도대체 기한이냐, 기간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한이냐,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기간이죠.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1, 2, 3번에 보시면, 거기 특히 1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기한에서 1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불확실한 사실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 도래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법원의 판례는 하나 더 있어요.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의 불가능이 확정됐어요. 발생 불가능이다. 이게 확정되어 버리면 이것도 뭐라고요? 이행기 도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행기 도래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정돼 버리면 그것도 뭐라고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 1번 하나는 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 조건은 장래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해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한은요. 기한은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는 거죠. 확실한 사실에.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한은 언제나 장래효입니다. 절대적 장래예요. 언제나 장래예요. 그래서 절대적 장래라고 그래요. 소급표 붙일 수 없습니다. 소급 불가능합니다. 소급표 붙이면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조건은요. 원칙은 장래효지만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지만 당사자 약정에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판례들을 쭉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